1등급반 수업을 맡게 된 한미경 원장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1등급반 아이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수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선생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되겠죠?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수업만으로는 안 되죠. 과제와 테스트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 것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다 함께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2 과정 시작해 볼까요? 현대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화자가 중심인 시를 읽고 문제를 풀 건데요. 1학년 때 배웠던 방식대로라면 화자를 찾아서 상황과 정서, 태도를 잘 정리해서 주제를 파악한 후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었었죠. 2학년은 문제풀이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당연히 시 해석이 안 된다면 문제를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를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해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 시를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만 맞추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 표현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곧바로 작품을 해석하지 않고요. 문제를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작품과 연관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페이지 4페이지 2번 문제죠. 지문을 잘 읽고 주제를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한번 작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읽겠습니다. 가의 공간적 배경인 방을 A, E와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이라고 하는 중심이 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선택지가 구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A, B, C, D, E 순서대로 1번 선택지를 읽고 A 장면 확인하고 2번 선택지 읽고 B 장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번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화자가 가족이나 고향과 멀리 떨어져서 화자가 중심인 시라는 걸 선생님이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은 화자가 중심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볼까요? 멀리 떨어져서 라고 작은 따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시에 식구를 그대로 인용해 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즉 이걸 통해서 A 부분에 화자가 처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읽을게요. 외롭게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죠. 1번 A 장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A 부분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읽을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는 작품이죠.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1번에 나와 있었던 표현이네요. 지금 이 부분은요. 1번 선택지에서 확인한 것처럼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1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직접 언급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읽을게요.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여기서 쓸쓸한이라는 단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화자가 지금 멀리 떨어져서 쓸쓸함이라고 하는 외로움, 부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지 확인 작업 들어가면 되는데 맞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는 표현이죠. 더 읽을게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여기 있는 바람과 추위는요 혼자 있는데 거리 끝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바람은 세게 불고요. 추위는 점점 더해오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시어가 화자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거리에서 춥고 바람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련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목순에 헌 사슬간 한 방, 문제에서 제시됐던 방이라는 공간이 나와 있죠? 이 방에 들어가 주인을 붙이었다. 해석 나와 있죠? 그 방에서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 1번 선택지 맞다는 거 확인했으면 이제 2번 선택지를 통해서 B 장면을 이해할게요. 2번 나 혼자 누워있는 단절된 공간으로 여기 나 혼자 누워있는 단절된 공간이라고 역시 마찬가지 따옴표를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장면을 그대로 인용해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즉 이런 처지에서 뒷부분이요.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는 정서가 드러나는지를 B에서 확인하면 되죠. 자, B를 읽을게요.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던 혼자라는 시어가 이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뒤에 밑에 줄 읽을게요. 지렁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반복적으로 슬픔과 어리석음의 정서를 끄집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2번 선택지 다시 볼까요? 나 혼자 누워있는 단절된 공간인 거 맞고요. 왜냐면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라고 하는 1번 선택지 다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는 실질적으로 B 부분에서 고뇌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죠. 하지만 고뇌가 아니라 앞에서 봤던 슬픔 어리석음이라는 직접 표현된 정서가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고뇌랑 연결 가능한지를 파악하셔야죠. 슬픔과 어리석음이니까 고뇌랑 같은 의미다, 비슷한 의미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럼 2번 선택지도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읽을게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만큼 역시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화자 정서도 직접 나와 있는데요. 절망감. 역시 똑같이 C의 부분을 읽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화자가 절망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C를 읽을게요. 자, 여기죠. 나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그 다음에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정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정서를 출제자는 절망감이라는 시어로 절망감이라는 정서로 표현했는지 이거가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절망감과 비슷한 의미 맞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C 부분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만큼 절망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 선택지요. 화자가 천장을 쳐다보며 운명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천장을 쳐다보며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화자 정서 나와 있습니다. 운명론에서 벗어나서
책임감,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 뒷부분을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겠죠? 이걸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문제 푸는 게 쉽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뒤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선택지에 나와 있던 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지? 고민할 필요 없죠. 4번 선택지에서 읽었으니까요. 우리 이런 걸 운명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시를 곧바로 직접 해석하는 것보다 선택지와 맞춰서 해석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이 단어들, 그러니까 이 설명들은요, 문제를 내기 위한 의도인 건 맞지만 그러다 보니 저절로 작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써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어휘력이 부족하고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론이라는 이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부분을 읽는다면 이걸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잖아. 찾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더 읽을게요. 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즉 천장을 쳐다보며 운명론을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선택지가 좀 이상하네요. 운명론이 드러난 건 맞는데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 또 하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태도가 드러나는지 확인을 했었어야죠. 지금 우리가 읽은 뒷부분은요, 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 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의 운명론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도 안 되고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5번 화자가. 이 작품은 화자가 중심인 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자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화자가 굳고 청한 갈매나무라는 소재를 그대로 인용해주고 있죠? 생각하면서 화자의 태도,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지 확인해주면 되네요. 마지막 읽을까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은 차츰 가라앉아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 드는 때쯤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슬픔과 한탄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요. 외롭다, 좀 외로운데? 하는 감정만 남아있대요. 더 읽을게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우리 이 표현 좀 볼까요? 외로이 서서. 더 읽어요.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으면서 외롭게 서 있는, 여기서 눈은요 당연히 이 추운 겨울의 눈이기 때문에 시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더 읽겠습니다.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청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갈매나무 나와 있죠? 우리 갈매나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부분에 체크된 것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갈매나무는요 외로이 서 있어요. 눈을 맞으면서도 외롭게 서서, 그리고 드물지만 아주 굳고 정한, 앞에 갈매나무를 수식해주고 있는 시어들을 확인해 볼까요? 굳세고요.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즉 앞에 있는 수식어로 인해서 여기 있는 갈매나무가 긍정의 대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매나무가, 우리 5번 선택지 다시 볼까요? 그냥 바깥에 있는 사물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렸더라면 선택지에서 해석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번 다시요.
갈매나무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부분의 화자의 태도가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 라고 선택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결과적으로 갈매나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 여태까지 느꼈던 슬픔과 어리석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서를 극복해내고 있는 현실 극복 의지로 읽을 수가 있죠. 그것을 보여주는 힌트가 되는 단어가 굳고 정한, 눈을 맞으면서도 외로이 굳세게 서 있는 갈매나무의 모습이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본다면 여기 있는 바깥의 사물은요, 그러니까 갈매나무는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정서,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자가 갈매나무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굳세게 살아야지 라고 의지를 다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소재를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하죠. 하나를 더 살펴본다면 여기서 지금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실제 시는요, 화자의 정서,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앞부분의 화자의 정서, 태도와 뒷부분의 화자의 정서, 태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요, 슬픔,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다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그러나를 사이에 잠시 고개를 들어 상승 이미지로 달라지더니 높은 천장을 쳐다보면서 상승 이미지로 달라지더니 점점점 운명론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현실 극복 의지에 해당하는 갈매나무를 떠올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하나의 작품 안에서 똑같은 화자가 부정적 정서여서 긍정적 정서로 달라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 이럴 때 이것을 시상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상 전환은요, 말 그대로 시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시상 전환은 꼭 정서나 태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정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서와 태도이기 때문에 시상 전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일단 90% 이상 정서와 태도가 달라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시 해석이 끝났는데요. 지금 이 정답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내용은요, 결과적으로 시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택지를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걸 연습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 실제로 우리가 이 작품을 100% 해석해야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본 것처럼 출제자가 상당수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되어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출제자의 표현이죠. 출제자의 표현이 시의 내용과 적절하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요, 선생님이 여기다 쓴 시상전환이라든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을 몰라도, 다시 얘기하면 이 작품을 30% 정도만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페이지 3페이지. 나 작품을 선생님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3번 문제랑 연결시켜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3번 문제를 풀고 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30초만 드릴게요. 시작! 우선 작품을 읽기 전에 선택지를 먼저 확인했었어야죠. 따옴표, 급행열차가 쓰인 부분을 찾아서
화자의 인식이 전환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 여기서 출제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화자 인식이 전환되는 것, 즉 정서와 태도에 해당하는 걸 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서, 태도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시상전환이죠. 일반 선택지는요. 급행열차라는 시어가 시상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골든 델리셔스라는 시어가 나오겠죠. 그 부분에서 화자의 느낌이 감각적이고 구체적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출제자가 표현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3번, 저녁 무렵에 아름다운 풍경이 잘 익은 사과덩이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사과덩이를 통해서 저녁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죠. 4번, 차창밖 풍경에 몰입한 화자의 모습은 눈먼 벌레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눈먼 벌레가 드러나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화자의 몰입이라는 정서 맞는지 확인해야죠. 5번이요. 들녘, 잡목습, 인가 등의 대상이 나오겠죠. 이 시어들을 확인해서 이 부분에서 대상이 황금빛의 색채로 통합되고 있는지, 즉 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자가 아니라 앞부분이랑 조금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화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는 대상에 대한 걸 설명해 주고 있네요. 대상이 황금빛의 색채로 통합되는지 확인을 할 건데 순서대로 해보면 되겠네요. 제일 처음 급행열차를 먼저 찾아볼게요. 읽을게요. 어느 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 나는 경부선 급행열차를 타고 있었다. 정서가 바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읽을게요. 열차가 수원을 지날 무렵 서호의 찬란한 반사된 현란한 저녁해가 우리 대상 이 작품에서 제목 그대로 저녁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해가 읽어볼게요. 어떻게나 눈부시던지 보이나요? 화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표현을 써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읽을게요. 나는 골든 델리셔스라는 여기 나와 있는 시연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죠. 사과덩이 속을 파고드는 한 마리 눈먼 벌레가 되었다. 여기서 뜻풀이가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신다면 골든 델리셔스가 노란 색깔의 사과래요. 색깔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색깔을 감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색깔이 감각적이라는 건 보통은 감각적이려면 심상을 썼을 때 감각적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감각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사과덩이 속을 파고드는 한 마리 눈먼 벌레가 되었다.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시인은요. 사과덩이 속을 파고드는 눈먼 벌레가 되었다라고 써주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시는요. 비유 또는 상징의 개념을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유가 쓰인 경우에는 이 시어가 가지고 있는 원관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시 해석이 어려워진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 해석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비유를 못 풀어서 비유를 그대로 이해하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야 난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유를 풀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보조관념의 원관념을 찾으시라고요. 자, 그럼 다시 읽을까요? 나는 골든 델리셔스라는 사과떡이 속을 파고드는 한 마리 눈먼 벌레가 된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화자라고요. 내가요. 됐나요? 그럼 우리 눈먼 벌레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눈먼 벌레는요. 풍경에 몰입한 화자의 모습이다. 맞는 설명이죠. 왜냐? 원관념 하나를 더 풀어줬어야죠. 사과덩이 속을 파고드는 노란 눈먼 벌레가 되었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사과덩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대상인 저녁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원관념은요. 저녁해
이걸 얘기하는데요. 이 저녁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에 몰입한 화자의 모습을 눈먼 벌레라는 보조관념, 즉 비유를 통해서 형상화시켜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추수가 끝난 들녘도, 잎이진 잡목숲도, 인가도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과육 속이었다. 우리 들녘, 잡목숲, 인가가 하나의 색채로 통합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여기서 출제자가 하나의 색채로 통합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다시 읽을게요.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거 맞는데 우리 이 시어들 뒤에 쓰인 조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잡목숲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인가도 하나 더 들녘도 모두가 똑같아졌다라는 거 맞아요? 이걸 통해서 출제자는 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통합이 되고 있구나. 실제로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는요, 내 맘대로 이 시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시어 안에서 근거를 확인해서 선택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현대시를 공부를 할 때 특히 현대시가 어려운 학생들이라면 답을 찾고 끝내면 안 되고요. 여기서 출제자가 표현한 내용이 실제 어느 부분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나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1번, 시상이 전환되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인식이 바뀌려면 바뀌었다라는 건 적어도 2개의 정서 태도가 드러나야죠. 그런데 우리 이 작품에서 2개의 정서 태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요. 모두가 하나의 감정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풍경에 몰입한 화자의 모습,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라고 하는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정서가 확 바뀌거나 태도가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시상 전환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을 빼고 나머지 선택지를 다시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선택지로 시를 좀 이해해 보려고요. 2번 골든 델리셔스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사과덩이가 저녁의 아름다운 풍경이고 눈먼 벌레는 풍경에 몰입하는 얘기니까 정리하면 이 작품 주제를 우리가 굳이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로 정리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은 화자가 대상인 저녁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몰입을 보여주는 작품이구나 라고 선택지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문제를 풀 건데요. 1번 문제는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선택지를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1등급 반 아이들에게 왜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되면 1등급의 성적이 어려울까? 그러니까 왜 자꾸 헷갈리고 틀릴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문제풀이를 공부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한, 작품을 쓴 작가 말고요.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제자가 표현한 내용이 어디 드러나는지, 출제자의 표현이 맞는지 판단하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 선택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작품이 아니라, 어차피 저 작품은요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출제되거든요. 출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 출제자들이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는지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선생님이 한 문제 던져볼게요. 바로 1번입니다. 가나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했지만 가 빼고 지금 이 부분이 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탄적 표현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판단해보세요. 힌트도 드릴까요? 여기 어떻게나 눈부시는지, 우리 이 부분 정리하면 예찬적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이 부분은요, 저녁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에 몰입한 화자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맞아요, 감동의 표현이에요.
대단해 하고 예찬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탄적 표현이 이 부분에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나요? 안 쓰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영탄법 아니에요? 우리 이 순간 그러면 영탄법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탄법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영탄적 표현은요, 표현이라고요.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화자의 영탄하는 정서를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1번 문제는요, 영탄적 정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영탄적 표현을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표현상 특징의 영탄법이라면 일단 첫 번째, 감탄사가 쓰여야죠. 두 번째, 영탄법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종결어미죠. 즉,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뭐뭐 하는구나.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이 쓰였을 때 영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다시 구분할게요. 지금 이 부분은요, 영탄적 정서가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영탄법이 쓰였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1등급 반인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요. 우리가 실제로 왜 시 해석이 안 돼서 문제를 틀리나? 아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 이 시는요 30%만 해석하면 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용어, 푸는 방법, 출제자가 출제한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제 작품에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영탄법이냐고요. 또 하나 더 해봐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단어를 썼는데 토속적 시어를 통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념이 부족해라고 얘기하는데 작품을 통해서 개념이 부족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출제자가 만들어낸, 출제자가 표현해낸 개념들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작품에 적용시킬 수 없다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개념을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그 질문에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국어 실력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내 고민의 결과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야지 단순하게 시를 암기하고 암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등급 반 아이들 이렇게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단련시킬 거기 때문에 선생님과 하나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숙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선택지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맞았다고 끝이 아닌 거 아시죠? 만약 내가 찍어서 맞은 거라면 이건 내가 알고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문제가 또 출제되었을 때 맞을 확률이 없죠. 그러니 제발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고 있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개념이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싶다면 반드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페이지 가작품을 함께 해석해 볼 건데요. 처음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단단히 잠겨졌다. 부정적 상황이죠. 검은 문들이 잠겨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이요.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들어놓아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여기서 우리라는 화자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오늘 우리는 화자 중심의 시를 배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배웠던 두 편의 현대시에서는요, 화자가 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라는 화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화자를 내세웠네요. 똑같은 1인칭이지만 우리는요,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이죠.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화자가 우리로 등장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요. 작품 주제가 개인의 상황, 정서, 태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과 정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죠. 다시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화자가 우리라면요. 이 작품은요. 사회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반적이고 그냥 개인의 아주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주고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쓰여진 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히나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부분을 처음 읽기 시작했지만 사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대부분 배경 지식, 사회 배경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기에서 나오죠. 이 작품에서 검은 문들이 굳게 닫혀있는, 단단히 잠겨져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회인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지 보기에서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보기로 좀 읽을까요? 보기, 하나씩의 별과 갈구렁달 두 편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린 이 작품 해석을 위해서 하나씩의 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밑줄을 쳐볼게요. 읽을게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우리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네요. 하나씩의 별은 해방 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에요. 저들이 타고 있는 검은 열차, 검은 문, 단단히 잠겨져 있는 화물 열차가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네요. 고향을 떠나 간난과 고초를 겪은 유이민들의 모습이네요. 여기서 화자 다시 정리한다면 해방 전에 유이민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기저기 해외를 떠돌던 사람들이요. 자, 그 다음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아하! 왜 화물열차에 타고 있는지 이들이 이제 이해가 됐네요. 해방 전에 유이민이었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래요. 잠깐 우리 이걸 통해서 저 별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굳게 닫혀서 잠겨져 있는 문을 화물열차를 타고서 하나씩의 별을 쳐다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요.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희망을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일반적으로 별이라는 시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징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읽을게요.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도 사람들과 북어조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천천히 읽었는지 알고 있죠? 동질감. 보기에서 고향을 떠난 유이민들의 정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동질감이구나 라는 걸 찾으려는 준비를 하고 읽었어야죠. 그래서 나눠서 요기한다라는 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질감의 표현이구나 하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간다. 잠깐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 표현법 좀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를 참고해서 읽는다면 이 부분의 표현법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거 찾아볼까요? 읽을게요. 고향은 돌아가야 할 곳이기는 하지만 해방전국의 황폐화된 현실로 인해 귀속할 수 없는 고향의 모습이다. 이해하셨나요? 이들이 정작 하나씩의 별을 안고 가고 싶은 곳은 고향이라고요. 그런데 황폐화된 현실로 인해서 귀속할 수 없는 고향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읽을까요? 이들은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 딴 방향으로 흔들려가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화자가 유이민들이 가고 싶은 곳은요. 고향이죠. 그런데 갈 수 없는 현실 여기 있었어요. 황폐화된 현실 때문에 가지 못하고 결국은 서울로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는 당연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면 서울이 그리워라는 이 정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서울이 그리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실제 그리운 건 고향이지만 어쩔 수 없이 황폐화된 현실로 인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표현한 서울이 그리워는요, 실제 우리 감정이 아니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죠. 어쩔 수 없이라고 써야죠.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 쓰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밑에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름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로에 내다보던 골짝골짝을 갈대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헐벗었고 이 사람들도 헐벗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동질감이 느껴지죠. 그 다음 나라의 기쁜 일마나 울질 못하는 함경도 사내.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들어 누워서 한 번 더 반복 하나씩의 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쳐다보고 있네요. 희망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볼게요. 사실 작품이 완전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요, 반드시 보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이렇게 화자가 개인이 아닌 우리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땐 이 작품 주제가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기를 통해서 나 작품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기에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야죠. 두 작품에 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갈구렁다리라는 작품과 연관된 정보만 밑줄을 쳐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갈구렁달은 시골과 도시 어느 곳에도 귀속되지 못한 뿌리가 뽑힌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우리가 이 작품에서 뿌리 뽑힌 사람들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읽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읽을게요. 마지막이죠. 후자에서의 고향은 산업화로 피폐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공간이다. 지금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네요. 산업화라는 배경 때문에 시골과 도시 어디도 귀속되지 못하고 뿌리가 뽑힌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서 나와 있죠?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작품이네요. 우리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만 하면 되겠네요. 읽을게요. 지금쯤 물거리 한 짐 해놓고 냇가에 앉아 지금쯤 저녁로를 바라볼 시간. 그리움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죠? 본 것처럼요. 더 읽을게요. 시골에서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내몰려 벌판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옛날밖에 없다. 옛날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지금 이 부분은요, 여기서 나온 뿌리 뽑힌 사람들의 모습이네요. 어디서도 귀속되지 못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죠. 더 읽을게요. 지금쯤 아이들, 지금쯤 신정로에 몰려 갈굼질 치며 고추잠자리 잡을 시간. 정서 드러나 있죠?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목소리로 외쳐대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은 몸짓으로 발버둥치다. 지친 다리 끄는 오르막에서 바라보면 너덜대는 지붕 위에 제목 갈구렁다리 걸렸구나. 시들고 찌든 우리들의 얼굴이 걸렸구나. 자, 비유 쓰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얼굴이 실제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화자가 얘기하는 갈구렁달은 그러니까 시들고 찌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풀어야 이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1번 문제요.
단어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나작품만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찾자면 이 작품 정답은 4번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통사구조가 반복이 됐는지 확인해 본다면 여기 비슷한 문장 구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로 외쳐대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몸짓으로 발버둥치다. 통사구조 반복되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정답을 찾는 거에서 끝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어조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했어야죠. 실제로 선택지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란 얘기죠. 우리가 이 문제에 낚이지 않으려면 어조의 개념을 이 순간 정리해야 된다는 의미죠. 어조는요. 그러니까 시에서의 말투를 얘기하는데 말투가 변했냐 안 변했냐를 찾는 건 어렵습니다. 보통 어조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서, 태도가 변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조는, 그러니까 말투는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투가 나갈 수밖에 없고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말투가 나가겠죠. 의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의지적인 말투가 느껴질 거고요. 절망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절망적 말투가 느껴지겠죠. 그래서 어조가 문제에 나왔나요? 그렇다면 우린 이 순간 정서와 태도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실제로 시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어조가 변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 2번 문제를 볼 건데 A 부분이 없어서 우리 B만 좀 놓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B는 아까 해결하고 넘어왔거든요. 갈구렁달이 걸렸구나. 여기 있는 갈구렁달의 의미는 얘만 보면 몰라요. 물론 너덜대는 지붕 위에라는 부정적인 수식어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밑에서 원관념, 보조관념 찾았어야죠. 여기서 갈구렁달은요. 그러니까 너덜대는 지붕 위에 너덜너덜 걸려있는 갈구렁달은요. 시들고 찌든 어디도 귀속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B만 보고 정답을 찾자면 생명력 아니고요. 미래 암시 아니고요. 매개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식 전환하는 계기도 아니고 우리 얼굴이 걸렸구나. 자기 연민의 표현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보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읽고 문제를 풀어서 채점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읽고 문제 풀고 다 맞아서 끝이 아니라 선택지에 나와 있는 모르는 개념이거나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고 복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